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오늘은 그간 여러 경로로 문의를 주셨던 또는 요청을 주셨던 가장 중요한 내용 뭐냐면 필립쌤 강의를 혹시 맛보기라도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또는 맛보기 강의를 조금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등등 그런 요청에 응답을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전 강의를 다 올려드리고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주 짧게라도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강의에 그리고 또 어떻게 연계와 확장을 펼쳐나가는지 등등등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짧게나마 강의의 진행을 살짝 보여드릴 테니 그걸 보시면서 연계와 확장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정말 수학이 재밌겠구나. 내지는 이렇게 하면 정말 쉽겠는데? 이런 판단들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수학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라는 그 아주 중요한 화두, 이 화두가 탁 던져지면 또는 이 화두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 주제가 그리고 이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라는 이 화두가 사실은 어떤 분들께는 살짝 자신감을 좀 넘어서는 느낌? 아니면 어떤 분들께는 심지어 우월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그래 수학은 이 정도는 가르쳐야지 이런 느낌? 그런 느낌까지도 살짝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살짝 자신감이 오버하고 또는 그게 오버해서 우월감이 느껴질지라도 저 정도 사명감을 갖지 않고는 적어도 교단에 서면 안 된다. 내지는 학생 앞에 서서 수학 강의라는 것을 감히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왜냐면 제가 그동안 쓴 책, 칼럼, 그리고 인터뷰, 수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수학의 완성, 그리고 수학의 성취도를 올리는 거, 그리고 수학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거는 학생보다 선생님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심지어 그 역할의 비율이 선생님은 99, 그리고 학생은 1일 정도로.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천재인 학생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수학 천재인 학생들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합니다. 개떡같이 가르쳐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자, 선생님이 살짝 설명이 틀렸어. 그리고 뭔가 잘못 얘기했어. 그래도 다 알아서 수정해서 듣죠. 그 정도면 우리가 수학, 영재, 천재, 수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끄는 대로 특히 수학은 더더욱 선생님이 설명하는 대로 그리고 선생님이 진행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학은.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어렵게 얘기하면 이 아이한테는 수학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학문이 되고 선생님이 쉽게 얘기해주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학문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99%다. 이런 학문이니 수학을 아무나 그리고 아무렇게나 가르치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엄청나게 수포자들이 쏟아질 거고 그리고 대부분 수학 완성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미분적분 앞에서 삼각함수 앞에서 지수로그를 앞에 두고 수학을 포기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실은 우리 주위에서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찍고 이렇게 열심히 수학을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잠깐 언급하고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장점이 있느냐? 우선 수학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선생님이 어려운 개념인데 이걸 쉽고 아주 재미있게 아이한테 전달을 하면 아이가 일석사조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설명하니까 수학이 그리고 이해가 개념 원리의 습득이 굉장히 쉬워지겠죠. 이게 첫 번째 효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려운 게 쉬워지니까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뭔가 흥미나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그 안에 연계와 확장까지 집어넣으면 굉장히 흥미진진해져요. 호기심도 생기고 그런 효과. 한마디로 수학이 쉬워진다. 그 다음에 수학이 재밌어진다. 자, 두 번째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 효과는 사고력이 막 뿜뿜 막 자라. 왜냐하면 암기나 주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언가 머리가 꽉 막혀서 고구마 먹은 것처럼 사이다도 없어. 그런데 선생님한테 질문했더니 야 그냥 외워. 그 원래 그런 거야 엄마.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이 많어? 어? 그냥 문제만 열심히 풀어. 그러면 그냥 성적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뇌에서 사고력이 죽죠. 그런데 이렇게 연계와 확장을 통해서 크게 수학을 펼쳐나가면 그리고 호기심을 살살 자극해주면 정말 사고력이 어마어마하게 폭발해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을 당연히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현재 배우는 개념 그러니까 굳이 중학교 참고서 문제집 또는 고등학교 참고서 문제집을 막 엉터리로 점핑하면서 막 나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행의 주요 개념 예를 들면 초등 개념만 가지고 중등 중요한 원리 또는 고등의 중요한 원리를 완전히 머릿속에 딱 자리 잡게 할 수 있다. 이해를 하고 자기 거로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다. 바로 이게 마지막 네 번째 효과이자 제일 중요한 효과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런 그 수학의 즐거움 또는 호기심이 막 뿜뿜 그리고 사고력이 증폭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5학년 1학기 여섯 번째 단원. 이 여섯 번째 단원은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라는 단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시중에 정말 고만고만한 수학 강의들과 김필립만의 궁극의 강의가 얼마나 다른지 증명해 드릴 거예요. 자, 5학년 1학기의 여섯 번째 단원이에요.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여기서는 우선 여러 가지 다각형, 예를 들면 정사각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마름모, 뭐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등등 이런 아이들의 우선은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해보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 정사각형은 여러 개의 다각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머지 다각형들이 정사각형보다 훨씬 더 살짝 복잡하게 생겼지. 뭔가 덜 심플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각형 중에 가장 심플한 아이가 사실은 이 정사각형이니까. 그래서 문제도 수업 내용도 그리고 참고서에서도 주로 얘네들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이 정사각형은 딱히 문제가 많이 등장하지도 않고 사실은 언급 자체도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사각형은 너무 쉬우니까. 예를 들면 정사각형의 둘레는 그냥 한 변 길이가 만약에 2다. 그러면 곱하기 4만 하면 되니까. 왜? 변이 똑같은 길이니까. 그리고 넓이도 너무 쉬운 게 얘가 만약에 2cm다. 그러면 여기도 2cm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2 곱하기 2는 4제곱cm가 되고 이게 아주 쉬운 간단한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죠. 자, 요 정도 강의를 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강의는 직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문제들은 주로 그쪽에서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정사각형 넓이는 너무 쉬운데 마름모꼴 아니면 사다리꼴 좀 더 까다롭거든. 그리고 그쪽에서 아무래도
응용 문제가 더 나오게 되고 뭐 이런 구조죠. 그런데 저는 그리고 김필립 수학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사각형 중에 여러 가지 다각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정사각형이라는 거. 한마디로 이 정사각형이 모든 다각형의 주인공이 된다. 얘가 뭐다? 주인공이다. 주인공. 그리고 이 정사각형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얘기가 그리고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줘야 할 개념이 엄청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오늘 이 맛보기 강의의 핵심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사각형. 그러면 정사각형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교과 내용을 보면 정사각형의 둘레를 먼저 가르쳐요.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변의 길이가 2면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2. 그래서 2 곱하기 4 해서 8cm다. 요게 이 정사각형의 둘레죠. 자, 그리고 이제 정사각형의 넓이를 배우게 되는데 이 넓이가 교과서 또는 참고서 문제집에서 다루는 거는 딱 이런 넓이에요. 여기가 1cm일 때 정사각형 그리고 여기가 2cm일 때 뭐 요렇게 그리고 3cm일 때 자 요런 거를 가르치죠. 자 그러면 요 길이가 1일 때는 이 첫 번째 조그만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죠? 1제곱센티미터가 되겠지. 그리고 2면은 여기도 2니까 2는 4 해서 4제곱센티미터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3이니까 여기도 3일 거고 그럼 3, 3은 9제곱센티미터가 될 거예요. 이렇게 넓이를 딱딱 떨어지는 걸로 주고 요것만 언급하고 아니면 거꾸로 답을 맞히는 거. 뭐 예를 들면 넓이를 9를 주고 9제곱센티미터를 주고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요런 정도의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 직사각형 넓이, 마름모 넓이, 뭐 사다리꼴 넓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절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뭐냐면 아이들한테 이걸 줘야 돼요. 넓이를 2제곱센티미터짜리를 주는 거야. 2제곱센티미터. 그리고 요 4 바로 앞에 넓이를 3제곱센티미터를 주는 거야. 3제곱센티미터. 지금 보면 사각형이 점점 커지죠? 조금씩? 왜? 얘가 넓이가 1이고 얘는 넓이가 4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넓이 2하고 3인 정사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 정사각형. 요거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요거를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요게 한 변의 길이가 얼마겠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지. 왜 그러냐면 정사각형이 하필이면 넓이가 1일 때랑 정사각형이 하필이면 넓이가 4일 때랑 정사각형이 하필이면 넓이가 9일 때랑 그리고 더 큰 거는 넓이가 25일 때랑 25제곱센티미터 이런 것만 구하지 말고 넓이가 2일 때도 구하고 넓이가 3일 때도 구하면 왜 안 돼요? 이 넓이가 2제곱센티미터고 또는 넓이가 3제곱센티미터일 때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라고 아이들한테 반드시 물어봐 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갑자기 아이들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1일 때는 이게 1제곱센티미터일 때는 1인 거 알겠어. 근데 이거 2일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넓이가 2제곱센티미터일 때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지? 당연히 아이들이 되게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딱 이걸 2라고 주면 우리 자제분들 중에 또는 우리 제자들 중에 덜렁이 당연히 있죠? 덜렁이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2라고 2cm라고. 왜냐면 여기가 2니까. 요 길이가 2가 되면 이 넓이는 4가 돼야 된다. 그죠? 왜냐면 2 곱하기 2니까 4제곱센티미터가 되지. 그러니까 아까 그 큰 사각형 요게 2가 되고 요게 2가 되면 요게 4제곱센티미터가 된다. 자 그러면 얘는 1이고 얘는 2니까 이 사각형은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1과 2 사이에 어떤 값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값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림으로 보니까 얘는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일 때 길이가 1이고 얘는 넓이가 4제곱센티미터일 때가 길이가 2cm니까 얘는 그러면 1하고 2 어디쯤 되겠구나. 여기서부터가 사고력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1.5인가 그러면 1.5? 1.5 곱하기 1.5 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계산하면 2.25가 나오거든. 그러면 2.25 제곱센티미터라는 거는 얘보다 여기 2보다 크네 이게. 그러면 1.5도 아니고 1.5보다 더 작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1.4인가? 아니야. 1.4끼리 곱하니까 또 2보다는 좀 작게 나와. 1.9 얼마. 그러면 1.4에서 1.5 사이에 어떤 값. 요거일 거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 사실 이 1.5 곱하기 1.5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똘똘한 친구겠지.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 소수점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또 배웠지만 잊어버린 친구들 아니면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지금 이 과정을 모두 다 똑같은 학년이 보는 거는 아닐 테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무언가 생각해 보면서 정사각형 넓이가 1일 때 1제곱센티미터일 때는 이게 1로 굉장히 쉬운데 갑자기 정사각형 넓이가 2제곱센티미터가 되면 이게 희한하게 이게 잘 안 나오는구나. 그리고 소수점이 나오는구나. 물론 이 소수점은 지구 끝까지 가도 떨어지지 않는 규칙적이지 않은 이런 무한 소수를 무리수라고 얘기하고 이 무리수의 탄생에는 엄청난 히스토리가 숨어 있죠. 히파소스라고 피타고라스 학파의 일원이었는데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아직 그냥 얘기에 불과하다. 팩트에 기반한 얘기는 아니다. 다만 그 정도로 이 무리수의 발견이 수학계를 그 당시에 피타고라스 학파를 아주 완전히 뒤흔들어 놨던 그런 큰 사건이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는 건 본 수업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는 맛보기 강의니까 자 이렇게 요 두 개의 정사각형만으로도 엄청난 연계와 확장의 불꽃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똑같은 숫자 두 개를 곱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숫자 두 개를 곱해서 2제곱센티미터가 나오려면 요 완벽한 똑같은 숫자는 우리가 아는 1, 2, 3 이런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리고 소수잖아요. 그런데 무한히 아무리 내려가도 절대 끝나지 않는 소수 이런 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야. 무슨 약속을 했냐면 이러한 숫자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 두 개를 곱하면 2가 나오는 숫자를 2를 딱 쓰고 나서 앞에다가 이런 표시를 하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표시를 해주면 요거와 똑같은 애가 두 번 곱해지면 무조건 2가 나온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걸 그리스어를 모태로 삼은 뿌리라는 번역을 해서 루트 그리고 한문으로는 뿌리 근 그리고 기호 호자를 써서 근호라고 부르고 이 근은 뭐다? 뿌리다. 왜? 2가 되기 위한 뿌리 곱해서 똑같은 숫자 두 개를 곱해서 2가 되기 위한 뿌리니까 뿌리 2가 되는 거지. 이거 영어로 루트 2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로 굳이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비유인데 뿌리 2가 되는 거예요. 이 뿌리 2 두 개를 곱하면 2가 나오는 그 숫자 그리고 그 숫자는 우리가 1.4142 하고 쭉 수도 없이 내려가는 지금도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하고 있죠. 이렇게 끊임없이 내려가는 무한 소수 더군다나 그것도 규칙도 없는 그러한 소수를 정확한 수학 용어로는 무리수라고 하고 물론 이 용어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무리수라는 용어 그리고 유리수라는 용어 이게 사실은 아이들 머릿속에 딱 와닿지가 않아요.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수학에서 아이들 머릿속에 넣어주고자 하는 용어와 정작 그 용어가 뜻하는 바가 따로 노는, 그러니까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그러한 수학 용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이 무리수와 유리수도 한몫한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다시 수업으로 돌아오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이 루트 2 이런 걸 중3 때 처음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트는 사실은 영어고 이걸 우리나라는 제곱근이라고 하죠. 제곱근. 제곱근. 그래서 얘를 읽는 거는 그냥 영어로는 루트 2라고 읽지만 우리나라는 제곱근 2라고 읽어요. 제곱근 2. 그러면 뭐 이렇게 되면 영어로는 루트 5. 사실은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 그리고 대학 가서는 다 루트라고 그냥 쓰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중학교 3학년 과정인데 거기서는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루트 2는 제곱근 2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5학년 1학기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라는 단원에서 그 쉬운, 사실은 다각형 여러 개들 중에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하고 쉬운 이 정사각형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루트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언급해야 되리라는 걸 아예 모르는 거죠. 그런 관심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은 한 번도 루트라는 개념을 듣도 보도 못하다가 맛도 못 보고 경험도 못하다가 갑자기 중학교 3학년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제가 바로 읽어볼게요. 자, 3학년 1학기 첫 단원 제곱근에 대한 성질 1. 제곱근의 뜻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즉 x의 제곱은 a가 될 때 그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어떻게 설명이 마음에 드시는지요? 이 영상을 볼 학부모님도 그리고 아마 학생들도 제곱근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제곱근을 배웠어도 우리가 저렇게 어렵게 배웠나? 아니 사실 정말 딱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즉 x제곱은 a가 될 때 그때 이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래놓고 바로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고 뭐 절대값이 같다. 그 다음에 0의 제곱근은 0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 그리고 원리를 설명한 문장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어떻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시나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 보고 있을 우리 학생들 제곱근이 뭔지 딱 알겠어요? 택도 없죠. 만약에 저 정도 몇 줄짜리 설명 가지고 제곱근을 한 번에 다 알아듣는다? 예, 굉장히 수학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저 말만 갖고는 긴가민가 하죠.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조차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언급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겠죠. 제가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곱근의 탄생은 바꿔 말하면 무리수의 탄생은 그리고 루트의 탄생은 기하로부터 시작된 수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대수적으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수가 아니라 기하를 다루다가 자 기하는 바꿔 말하면 도형이에요. 도형에 관한 문제들, 도형에 관한 의문들, 도형에 관한 진리들을 찾다 보니
발견된 숫자인 거예요. 따라서 무리수는 절대적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반드시 도형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도형을 기반으로 해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기하적 수인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건데 이런 숫자들을 기하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하수는 일반 수학은 좀 다른 거지. 사실은 실수라는 큰 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 실수 중에서 성질이 좀 다른, 우리가 그런 거를 무리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무리수 중에 아주 유명한 파이라는 게 있죠. 이 파이도 기하를 다루다가 정의한 거지. 이렇게 무리수, 가장 대표적으로 루트 2, 뭐 루트 3 이런 아이들은 기하를 통해서 정의되어지고 기하를 통해서 그 개념이 확장된 수들이기 때문에 기하를 얘기할 때 같이 설명해 주는 게, 그리고 같이 아이들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효과도 크고 정말 최고의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죠? 왜 저렇게 대수적으로 설명하는지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x의 제곱은 a일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거 사실 하나도 직관적이지 않고 하나도 멋진 문장도 아니야. 짧고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잘 못 받아들여져. 그리고 솔직하게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학창시절에 무리수 좋아하셨나요? 그리고 무리수 너무너무 이해 잘했나요? 첫 시간부터 막 무리수가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그랬나요? 대부분 아닙니다. 무리수에서 안 되니까 너무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가 수학에 점점 거리가 멀어진 그런 학부모님들 꽤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뜨끔 하실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나는 그 무리수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왔어. 안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도형을 기반으로 해서 탄생한 수인데 이걸 자꾸 대수적으로 접근하니까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 무리수의 존재를 히파소스라는 사람이 알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된 거를 결국은 이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두려워하게 되니 그래서 뭐 죽였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있듯이 절대 이 루트는 도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수. 한마디로 그 도형과 엄청나게 친한 수.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필립쌤이 정의를 한다면 기하적인 수, 기하수. 그래서 5학년 1학기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라는 단원의 정사각형을 다루면서 그 루트의 개념을, 제곱근의 개념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그리고 그렇게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 개념의 맛을 보고 그리고 무리수의 세계를 잠깐 둘러본 친구들이 나중에 정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무리수를 탁 맞닥뜨렸을 때, 제곱근의 정의를 마주했을 때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며 더욱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훨씬 더 수월해 한다는 거. 이건 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증명해 온 팩트입니다. 훨씬 쉬워해요. 훨씬 편안해하고 루트나 무리수에 대해서 절대 겁먹지 않게 되고,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직관적이고 간단해요. 그냥 딱 길이가 1인 단위는 뺄게요. 뭐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이런 거 빼고 그냥 숫자로만, 자, 요 넓이가 1. 그때 얘의 한 변의 길이는 1이다. 왜? 1 곱하기 1은 1이니까. 자, 그러면 직관적으로 얘가 넓이가 4야. 그럼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 당연히 2죠. 너무 쉽지. 왜? 2 곱하기 2는 4니까.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다 직각일 거고, 그죠? 그리고 이 변의 길이는 다 같을 거고. 그럼 여기도 2가 되고. 그러면 2 곱하기 2는 4. 그러니까 넓이가 4.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때 넓이가 2가 되는 건 이게
1도 아니고 왜? 1, 1은 1이니까. 그러면 2면 2는 4니까 이건 또 아니고 결국 1과 2 사이에 어떤 값이 된다 여기가. 그리고 그때 어떤 이 똑같은 두 개의 숫자를 이 동그라미라는 두 개의 숫자를 곱하면 2가 나오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루트 2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이 루트 2가 얼마나 쉽게 머릿속에 다가와요.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말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야 할 제곱근의 정의 그리고 개념 원리가 거의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이거 사각형 더 작은 사각형은 점을 찍었어. 그러니까 사각형 자체가 없는 거야. 이 면적은 0이죠, 0.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 면적이 없는 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정의인 0의 제곱근은 0이다. 당연하죠. 왜? 한 변의 길이가 0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0 곱하기 0인 0이니까 그래서 넓이가 0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0이니까 얘는 0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자, 1보다 작아진 게 0이라면 0보다 더 작은 거는 사각형의 넓이가 마이너스 1인 게 있냐 이거지. 이거보다 더 작아지려면 존재하지 않죠. 어떻게 사각형의 넓이가 마이너스가 돼? 말이 안 되지. 사각형의 넓이가 제일 작을 때는 얼마? 0.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커지면 뭐 1. 그 다음에 2. 사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나간다면 0보다 더 작은 거는 사각형의 넓이가 있을 수가 없다. 왜? 사각형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정말 한 번도 제곱근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바로 제곱근에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세 번째 정의를 바로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 마이너스 1이라는 거의 제곱근은 원래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왜?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일 테니까. 그런데 이런 숫자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생각할 수 없으니까. 사각형의 넓이가 마이너스 1인 사각형을 그릴 수 없으니까 지구상에서는. 도형상으로는 0보다 더 작은 넓이의 사각형을 그릴 수 없으니까 존재조차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루트 마이너스 1 또는 루트 마이너스 2라는 애들을 아예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고등학교 가서 뭐라고 배우냐면 허수라고 배워요. 이런 애들을. 허수.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숫자들. 자, 세상에 정사각형 넓이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연계와 확장을 했죠? 제곱근, 루트의 정의, 심지어 루트의 정의를 배운 적이 없는데 루트의 정의의 세부적 정의까지 거의 다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리고 심지어 고등학교에 허수 개념까지도 확장이 돼요. 물론 이 얘기를 깊게 파고들면 또 이 얘기만 가지고 몇 시간짜리 강의가 되지.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숫자? 이거는 상상에서만 가능한 숫자. 한마디로 사각형의 면적이 0이 가장 작은데 그거보다 더 작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사실은 상상도 좀 힘들죠. 그래서 허자가 들어가는 거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 그래서 이름을 허수라고 부르는데 이 허수도 수학에서 엄청나게 재밌는 개념이거든. 요거만 가지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흥미진진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차원적인 고등과정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풀어 나가나요? 아니죠. 오직 초등학교 때 배우는 정사각형의 넓이 하나 가지고 제곱근의 정의를 거의 다 끝냈고 심지어 허수가 무엇인지 살짝 맛까지 보는 통섭 과정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오늘은 그런 깊은 강의까지는 시간 관계상 힘드니까 요 정도로 하고 한마디로 수학은 넝쿨처럼 하나하나 잡아당기다 보면 중등과정, 고등과정이 막 딸려와요. 그런데 무슨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그리고 복잡한 상위 과정을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김필립이 그렇게 강조하는 연계와 확장 그리고 통섭에 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마도 제 영상들에서 들으셨던 얘기일 테지만 초등수학은, 중등수학은, 고등수학은, 대학수학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초등수학은 더더욱, 정말 더더욱 중요하다. 완전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건 왜냐하면 초등이 모든 수학이 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뿌리를 타고 올라가서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덩쿨을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중등 고등 수학의 수많은 원리와 개념의 열매들을 딸 수 있으니까. 다 따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원리와 개념들은 자기 머릿속에 충분히 넣을 수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쫙 펼쳐져 있는 초등수학을 왜 아무나 가르치죠? 그리고 왜 아무렇게나 가르치는지 저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초등 과정일수록 중고등 과정까지의 연계와 확장을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께 그런 멋진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선행을 굳이 엉터리로 나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금처럼 단지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만, 딱 그 원리 하나만 가지고 제곱근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다 꿰뚫고 심지어 허수까지도 치고 나갈 수 있다. 그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수학을 배우게 되면 이런 멋진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1, 2, 3, 4. 자, 단위는 제가 뺀다 그랬어요. 편의상. 요게 넓이가 1, 요게 2, 요게 3, 요게 4인 사각형이라고 하면 요 한 변의 길이는 얼마다? 1이다. 근데 사실은 루트 1도 되죠. 왜? 루트 1은 루트 1을 두 번 곱하면 1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루트 1과 1이 같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한 변의 길이는 얼마다? 루트 2다. 너무 쉽죠. 요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다? 루트 3이다. 왜? 루트 3 두 번 곱하면 3이 나오니까. 얼마나 쉬워. 자, 넓이 3. 그럼 얘는 얼마다? 얘는 루트로 하면 루트 4죠. 그런데 사실은 2도 되잖아. 왜? 2 곱하기 2는 4니까.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루트 4가 2라는 이런 원리까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루트 안에가 어떤 수를 두 번 곱하게 되면 두 번 곱하는 게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한마디로 루트 9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3이 되는 거야. 3. 그러니까 얘는 루트 2 곱하기 2. 그러니까 4를 2 곱하기 2로 쓸 수 있으니까 2가 두 번 들어갔잖아. 그럼 요거는 2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원리까지도 터득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트를 배운 그날 달랑 5학년 1학기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라는 그 단원에 정사각형의 넓이라는 그 아주 작은 파트를 가지고 이렇게 수학을 확장시킨 날 딱 설명을 끝내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얘들아, 너희는 지금 방금 5학년 과정을 배웠는데 너네 중3의 제곱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니넨 적어도 제곱근이 무언지는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사실 이거 중학교 3학년 형, 누나들 아니면 오빠들이 배우는 거야. 대단하지 않니? 니넨 지금 이미 루트가 뭔지를 안 거야. 적어도 루트가 뭔지는 감을 잡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 눈에서 빛이 납니다. 이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못 느끼는 희열이에요. 그걸 딱 느끼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찌릿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맛에 선생님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눈에 힘이 빡 들어가고 엄청 어깨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5학년인데 루트를 알게 된 거지. 막 자랑하고 싶어서 죽는 거지. 막 자랑하고 싶어서
너무 미치겠는 거지. 그게 막 보여요. 왜냐면 어리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이 더 강하죠. 저는 그걸 살짝 일부러 불러일으키면서 수학 공부의 동기부여를 자극하는 거죠. 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고 집에 보내면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갑자기 엄마가 살림하고 계시는데 아니면 직장 갔다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앞에다가 연습장을 딱 내놓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엄마, 나 오늘 엄청 멋있는 거 배웠어. 내가 엄마한테 퀴즈 한번 내볼게. 자, 그러고선 사각형을 딱 그려. 엄마 이거 정사각형인데 근데 엄마 이 정사각형 넓이가 17이래. 단위는 뺄게요. 그럼 엄마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 딱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물론 17일 수도 있고 108일 수도 있고 뭐 26일 수도 있고 뭐든 상관없어. 자, 이러면 대부분 엄마들은 살짝 당황하십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무리수를 싫어했거든. 따라서 이게 무리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야,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이거 16이면 참 좋겠는데. 응?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16이면 얼마나 좋아? 왜? 4, 4, 16이니까. 그죠? 그러면 길이는 4라고 대답하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17인 거야. 그러니 4, 4, 16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어머님들은 5 하실 거 아니에요. 5. 그럼 5, 25잖아. 그러면 17을 넘어가네? 그럼 이건 뭐지 도대체 이거? 소수점인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수를 또는 제곱근을 직관적으로 아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사실은 굉장히 머릿속이 잠깐 멍해지는, 혼미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다 받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너무 쉽게. 딱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못 맞추면 물론 김필립 수학이라는 수학 채널을 계속 열심히 보신 모든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이 정도는 너무너무 쉽게 맞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래도 제 강의를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그 정도라면 아주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다수의 부모님들 갑자기 당황하시거나 그래요. 아니면 뻔히 알더라도 아이 앞에서 당황하는 척을 하죠. 왜? 연기. 아이를 더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니 엄마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야 이거 이상하다. 4, 4, 16이 나와야 되는데 왜 17이니? 그럴 때 아이는 굉장히 아주 자신만만한 얼굴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살짝 건방질 수도 있게 엄마 그것도 몰라? 엄마 이거 나 오늘 필립쌤한테 배웠는데 이거 루트 17이야 루트 17. 엄마 루트 몰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루트 17 너무 쉽잖아. 왜 쉬워? 곱해서 17이 나오는 거 그 한 변의 길이는 루트 17이라며. 그래서 루트 17을 두 번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17이 나온다고. 면적이 딱 17이 나오는 거지. 얼마나 쉬워. 이렇게 루트를 배우는 게 이렇게 제곱근을 배우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얼마나 직관적이야. 그리고 루트라는 숫자가 원래 기하로부터 탄생한 아니면 기하로부터 정의된 숫자니까 제가 기하수라고 얘기했죠. 기하적인 수. 그러니 이렇게 기하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멋진 방법으로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연계와 확장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거. 이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왜 이렇게 못하는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꾸 수학을 단원별로 잘라. 그 단원별로 자르는 것도 모자라서 유형별로 잘라. 그래가지고 정사각형의 넓이에서는 그냥 넓이만 해. 사다리꼴의 넓이에서는 사다리꼴의 넓이만 구해. 수학을 단원별로 토막치고 또 그 단원의 세부 내용을 토막쳐서 유형 문제만 잔뜩 풀고 푼 거 또 풀고 그렇게 단절되고 끊어진 수학 공부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왜 부모님 세대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왜 우리 아이들 세대도 그렇게 수학 공부를 시키고 손자대까지 수학 공부를 그렇게 하게 되도록
우리의 수학 교육은 정말 손톱만큼도 변하지 않는지, 변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건 선행이다, 나쁘다. 이게 왜 나쁜 거죠? 제가 무슨 선행을 했나요? 그냥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만 가지고 루트와 심지어 허수 그리고 제곱근의 정의까지 확장하는 게 도대체 왜 나쁜 거죠? 우리나라 지금 수학 교육은 너무 잘라져 있어요. 너무 세분화돼 있고 너무 분절돼 있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수학은 앞과 뒤가 연결이 되어 있는 학문이에요. 1차 함수 위에 2차 함수, 2차 함수 위에 고차 함수, 그 다음에 1차 함수 밑으로는 함수, 그 함수 밑으로는 규칙과 대응, 그 밑으로는 규칙 찾기. 정말 아래부터 위까지 아주 멋지게 면면이 그 흐름을 이어가고 확장하고 연계하는 그러한 큰 흐름을 조망하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보게 하는 그러한 멋진 수학 공부 그리고 그러한 멋진 가르침은 아이들이 수학 완성과 수학 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 티칭을 하려면 그렇게 아이들을 이끌려면 반드시 선생님은 초, 중, 고, 대학 수학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토대 위에서 초등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등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중등이 따로 딱 토막처럼 잘라진 중등 전문이 아니라 초등으로부터 바톤을 받고 고등으로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그 흐름 속에서의 중등 수학을 티칭을 해줘야 되고 같은 맥락으로 초등 수학도 고립된 초등 수학이 아니라 연계와 확장이 되는 초등 수학으로 그래서 중고등 수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닦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수학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게 오늘 얘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김필립 수학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수학을 하면 아이들의 얼굴은 밝아지고 자신감은 정말 샘솟고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풀 줄 알아? 이렇게 멋진 도발도 하게 되고 그렇게 아이들이 변하면서 결국 연계와 확장을 통해서 근데 이 연계와 확장은 일반적인 티칭으로는 안 된다. 뭐다? 궁극의 경지.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지만 멋진 궁극의 경지로만이 연계와 확장이 가능하면서 결국 이것이 수학의 즐거움을 진실로 느끼게 해주고 가슴속 깊이 아니면 머릿속 깊이 즐거움과 호기심을 아주 크게 키워주고 동시에 사고력과 선행 효과까지 이루는 사고력은 당연히 엄청나게 늘게 되겠죠. 왜? 연계와 확장이니까 얼마나 사고력이 좋아지겠어요. 그리고 선행을 하지 않았는데 정사각형의 넓이만 배웠는데 그걸로 무리수와 허수의 세계까지 경험하게 만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들은 파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멋진 수업. 이런 수업만이 태어날 때부터 수학 천재가 아닌 애들도 아주 드문 소수의 애들 말고 대다수의 우리 자녀들도 수학에 나가 떨어지고 수학을 포기하고 그리고 수학에 자신감을 잃게 만들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수학을 완성하고 수학을 정복하게 할 수 있는 세상 최고의 티칭이자 유일한 노하우라는 거. 그리고 오직 김필립 수학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